1457년 10월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깊은 산골 마을의 초라한 객사, 횃불도 없었습니다. 의장대도 없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무릎을 꿇은 대신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늘한 방에 홀로 앉아 건널 수 없는 강물의 물소리를 듣고 있는 16살 소년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홍이 리홍웨이, 조선의 제6대 국왕이었습니다. 아니, 한때 국왕이었던 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이 되기 전 국가는 이미 그에게서 왕의 칭호를 빼앗았고 산광의 자리마저 박탈했으며 끝내 조정의 문서에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을 법한 보잘것없는 지방 관작인 노상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들은 장장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를 살려둔 채 체계적으로 지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작업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독약을 든 자를 보냈습니다. 올해 1000만 명의 한국인들이 극장을 찾아 던졌던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녀는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가여운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나약한 아이, 즉 권력투쟁의 패배자에 불과했으며 후세 사람들이 정치적 필연에 불과한 사건을 두고 600년 동안 눈물지어 온 것일까요? 어떤 교과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가운 나무 마루에서 배어나는 묵은내,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육지 속의 섬, 그리고 10대 소년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를 2번 죽여야만 했던 어느 정권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은 법적인 죽음이었고 다른 한 번은 육신을 끊어낸 죽음이었습니다. 단종에게 연민을 느끼기 전 반드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나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곳에 있던 누구보다도 압도적인 정통성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것은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조건이었습니다. 이 왕조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은 적장자, 즉 적통장남이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는 논리로 굴러가는 나라였습니다. 단순히 왕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묘사직의 제사, 통치체제의 도덕적 뼈대 그 자체가 적장자에게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를 명했고 사대부들이 이를 확인했으며 거대한 관료 조직이 매일같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이홍기는 세종대왕의 적장자인 문종의 적장자였습니다. 조선이 배출할 수 있는 우주적 질서에 가까울 만큼 완벽하고도 범접할 수 없는 혈통이었습니다. 그의 숙부 수양대군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런 혈통을 가진 소년이 성인이 되는 순간 자신에게 해를 가한 그 누구라도 파멸시킬 수 있는 이념적 권위를 쥐게 될 터였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의 밤,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횃불빛 아래 군사들이 걸문을 넘었습니다. 2명의 고명 대신 황보인과 김종선은 왕의 인지나 승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참살당했습니다. 그 후 수양대군은 누이의 처소에 머물고 있던 12살 단종의 방으로 침착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대신들이 반역을 꾀했으며 자신이 방금 그들을 처단했다고 고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어린 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숙부,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그리고 그는 왕의 징표를 넘겨주었습니다. 숙부,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이 한마디는 조선의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조실록은 이 쿠데타의 전말을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행정적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꾀한 신하가 처단되었고 수양대군이 군주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비명도 횃불도 어둠 속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12살 소년도 없었습니다. 기록의 침묵은 정보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적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 정권이 이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2026년 개봉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취한 가장 파격적인 역사적 서술 방식이 등장합니다. 장항준 감독은 계유정난 자체를 완전히 건너뜁니다. 영화는 모든 법적 처리가 끝난 후에서야 시작됩니다. 단종은 이미 영월의 육지 속 섬,
청령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관객들은 그에게 세상이 무너져 내리던 그 밤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그 이후에 남겨진 것들만을 마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기존의 대다수 사극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역사적 진실에 훨씬 더 맞닿아 있습니다. 쿠데타는 순식간이었지만 유배는 길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범죄는 쿠데타가 일어난 그 밤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범죄는 그 뒤로 이어진 참담한 나날들 그 자체였습니다. 청령포의 지형적 실체는 어떠했을까요? 삼면이 동강으로 에워싸여 있고 뒤로는 깎아지른 절벽이 막아선 곳입니다. 오직 배를 타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담장을 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군졸들의 녹봉을 축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시퍼렇게 흐르는 강물 자체가 곧 감옥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최고의 고립, 최저의 가시성, 최소한의 서류만을 남기는 방식. 영월 군수가 행정적 책임을 졌고 인근 백성들에게 곡식, 땔감, 철에 맞는 옷감 등 구호 물품의 공출이 할당되었습니다. 물품이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예우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전직 국왕이 굶주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면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호함은 철저히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정권은 단종이 지독한 법적 안개 속에 갇혀 존재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노골적으로 잔인하다고 비난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자비를 베풀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1457년 늦여름 그 섬에는 척척한 강지늘개의 비린내와 소나무 송진의 짙은 향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 전설에서 죽은 왕의 슬픔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부르는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우뚝 솟아있는 바로 그 늙은 소나무들 말입니다. 단종어소라는 작은 목조 거처는 습했고 아침마다 짙은 물안개가 스며들었으며 9월이 되면 산풍이 불어와 몹시 시렸습니다. 소나무와 참나무로 온도를 지피면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묽은 곡식죽과 마른 생선. 그것은 왕의 밥상이 아닌 유배된 지방 죄수의 배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기록에서 행정 절차라 칭했던 유배의 생생한 질감이었습니다. 영화는 이 공간을 엄흥도 역의 유해진으로 채웁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모시는 유배객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그를 받아들인 지방 관리로 그려집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영화는 무척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문제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실제 엄흥도의 이름은 실록에 22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은 모두 단종이 죽고 59년이 지난 1516년 이후의 것들입니다. 그는 평범한 농민 촌장 같은 인물이 아니었으며 지방의 중급 향리였습니다. 영화가 묘사하는 엄흥도와 유배된 왕 사이의 내밀하고도 일상적인 유대감, 즉 가족과도 같은 그 따뜻한 동행은 대개 상상력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사료는 우리에게 그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훨씬 작지만 그렇기에 압도적으로 강력한 사실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할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신을 거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신을 수습한 일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신을 묻는 일이 왜 그토록 경이로운 용기를 필요로 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권이 이미 숨을 거둔 소년을 얼마나 뼛속 깊이 두려워했는지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조실록은 이용휘의 죽음을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이것이 기록의 전부입니다. 금부도사의 이름도 객사 내의 정확한 위치도 목격자도 심지어 사망 시각조차 없습니다. 왕의 일상적인 발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하고 천문 현상을 관측하며 매일 아침의 날씨까지 적어내렸던 정권이 전직 국왕의 죽음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만을 완벽하게 증발시킨 것은 결코 중립적인 보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한 조작입니다. 누군가가 이 기록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울 것인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나 선조대에 이르러
한 고위 대신은 영월로 사약을 든 금부도사가 파견되었으며 그 기록이 의금부에 남아있다고 태연하게 발언합니다. 이는 하나의 공식 사료가 다른 공식 사료의 자살 기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형국입니다. 조선이라는 국가는 자체 기록보관소 내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진실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모순을 해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진실이 아닌 당대의 정치적 합의만이 기록의 생존을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그 후 야사, 즉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때로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던 비사에서 세 번째 판본이 등장합니다. 18세기 후반 이근기기 편찬한 연려실 기술은 현존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사약을 거머쥔 금부도사 왕방견이 영월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졸들이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그를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뜰로 들어선 그는 흙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왕의 관복을 갖춰 입고 나온 단종이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왕방견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양에서부터 단종을 모시던 한 통인이 자청하여 직접 사약을 올렸습니다. 단종은 즉사했습니다. 아홉구멍, 즉 구규에서 붉은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유교의 우주관에서 이러한 묘사는 단순한 의학적 소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판결입니다. 하늘이 행위자의 육신을 빌려 그 끔찍한 만행을 정죄한 것입니다. 이제 영월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세 번째 구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약도 아니고 스스로 목을 맨 것도 아닙니다. 문틈으로 몰래 활주를 넣어서 단종의 목에 걸고 밖에서 잡아당겨 교살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출혈도 명확한 사인도 없으며 무엇보다 기록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범행을 부인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효율적이며 가장 끔찍한 의미에서 친밀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나의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 영화는 살해 장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국가의 폭력을 암시하되 그 모호함을 그대로 둡니다. 이는 영화 제작자들이 내릴 수 있었던 역사적으로 가장 정직한 결정입니다. 어느 하나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권에게는 그 불확실성이 필요했습니다. 확실성을 부여하려면 기록이 필요했고, 기록이야말로 그들이 필사적으로 남기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어찌 되었는지에 이르면 사료는 진정으로 끔찍해집니다. 야사에 따르면 세조는 시신을 강해버리라 명했습니다. 나아가 시신을 거두어 묻는 자는 멸문지화, 즉 삼족을 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 소년이 참살당했고 그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으며 국가는 그에게 무덤을 만들어주는 행위 자체를 피를 나눈 모든 일가친척의 목숨을 앗아가는 중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다른 야사인 아성잡설다은 다음과 같은 참상을 전합니다. 강물에 떠오른 시신, 그 수면 위로 하얗게 드러난 옛 국왕의 가냘픈 손가락. 이 세밀한 묘사가 문구 그대로 사실이든 아니든 이 이미지는 공식 문서의 건조한 문장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진실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시신은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 과정 자체가 지역사회의 기억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공포의 장면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흥도는 영화 속 모습을 뛰어넘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가 유배 시절 왕의 친밀한 말벗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료는 이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음 이후에 행한 일이 실로 기이할 만큼 비범한 용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으로 갔습니다.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관을 마련했습니다. 훗날 장릉이 된 상기슬게 단종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매장이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삼족을 멸하겠다는 국가의 끔찍한 겁박이 모든 행동에 목덜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횃불도 의식도 궁중악사의 애도도 없었습니다. 소복을 입고 통곡하는 신하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명의 지방관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기에 홀로 죽은 소년의 시신을 업고 산길을 올랐을 뿐입니다.
수십 년 후 중종실록은 영월 백성들이 여전히 엄흥도를 시신을 안고 통곡했던 사내로 기억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 기억은 공식 문서가 아닌 백성들의 삶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정권은 국왕을 억누를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도덕적 심판까지 억누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영화는 엄흥도를 이야기의 감정적 중심으로 삼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압축은 단순화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포 정치가 너무도 완벽했기에 시신을 묻는 행위, 그 자체가 영웅적인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영웅적 행위는 후대의 낭만적 윤색만으로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기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실록을 읽는 그대로의 역사로 읽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조실록은 단종이 죽고 14년이 지난 1471년에 편찬되었습니다. 편찬자들은 세조의 통치 아래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린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훗날 선조실록에서 사약 처방의 근거로 인용한 의금부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쓰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단 한 줄의 사망 기록은 무능력의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기록하고 있는 군주의 정통성에 스스로의 명분을 건 자들이 내린 철저한 편집 방침이었습니다. 이는 사학자들이 이른바 기록의 이상 군집 애노말리 클러스터라 부르는 현상을 낳습니다. 단종의 폐위, 유배, 그리고 죽음을 둘러싼 사건들은 472년에 전체 실록을 통틀어 가장 빈약하고 가장 회피적이며 가장 내적 모순이 심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강박적일 만큼 꼼꼼한 기록을 남겼던 국가에서 이러한 의도된 공백의 패턴은 그 자체로 거대한 증거가 됩니다. 1455년의 실록 기사를 살펴보십시오. 이미 사실상 인질신세였던 단종이 명나라 사신들에게 자신이 너무 어려 정사를 돌보기 힘들고 불안한 세력이 남아있으니 숙부인 수양대군이 대리청정하게 하겠다고 고하는 대목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강갑에 의한 왕권 찬탈이 신중한 행정적 권력 위임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치 외교적 의례에 탈을 쓴 인질의 성명서처럼 읽힙니다. 명나라 사신들은 자발적으로 들리는 명분이 필요했고 실록은 정확히 그 요구에 맞춰 기사를 작성해 바친 것입니다. 1457년 여름의 홍수 기록도 주목해 보십시오. 장마철 홍수로 청령포에 머물기 위험해지자 단종을 영월 읍내 한복판에 있는 관풍헌으로 옮겼다는 짧은 구절입니다. 단순한 날씨 기록 속에 파묻혀 있지만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실로 엄청납니다. 관풍헌은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저작거리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이 그 앞을 걸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옛 국왕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를 모시는 지역 사람들과 말을 섞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완벽했던 자연 감옥에서 지방 소읍의 반공개적 공간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 홍수가 정권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범을 사회적으로 노출된 장소로 옮겨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 처형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전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청령포를 주요 배경으로 삼습니다. 사실 이러한 압축은 이야기의 잔혹성을 다소 누그러뜨립니다. 자연 감옥, 읍내로의 비자발적 이주, 그리고 갑작스러운 처형으로 이어지는 실제의 흐름은 정권이 패닉에 빠졌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그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노추가 시성은 조급함을 낳았고 결국 그 조급함이 이홍위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후세가 이홍위라는 인물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 반론 역시 섣불리 무시하기 전에 공정하게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1698 연경 숙종대에 쓰인 숙종실록은 모든 공식 문서를 통틀어 가장 극적이고 상세한 처형 장면을 제공합니다. 금부도사 왕방견이 당도하여 차마 나서지 못합니다. 단종이 관복을 갖추어 입고 나옵니다. 왕방견은 뜰의 흙바닥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젊은 관리가 자청하여 사약을 올립니다. 그는 즉사하고 9구멍에서 피가 쏟아져 내리며 하늘의 저주가 육신을 찢어 놓습니다. 이 묘사는 세조실록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240일, 년이 지난 후 숙종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단종을 복위시켜야만 했던 바로 그 절묘한 시점에 공식 기록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묘사는 사료 비판의 관점에서 볼 때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타이밍은 정치적으로 철저히 계산되었습니다. 그 감정적 장치 역시 속이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 숙종은 자신의 도덕적 권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단종의 비극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는 후세가 희생자를 단지 추모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그 기억을 적극적으로 무기화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숙주나물이 있습니다. 집현전 학사이자 문종으로부터 직접 어린 단종을 지켜달라는 고명을 받았던 신숙주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신숙주는 어린 왕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조에게 투항하여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의 백성들은 500년 동안 지조를 버리고 쉽게 변절한 사내의 이름을 쉽게 쉬어버리는 채소에 붙여 불렀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식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전 문화 속에 집집마다의 부뚜막에 장바구니 목록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음식이 된 야사, 밥상머리에서 보존된 집단적 경멸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낭만화입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1457년과 1698년 사이의 간극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241년에 걸쳐 축적된 비애, 충신들의 글, 사당 건립, 구전,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뒤섞인 결과물입니다. 숙종이 공식적으로 단종을 복위시킬 즈음 복위 여론을 반대해야 마땅했을 조정 대신들조차 부녀자와 어린아이들마저 노상군의 운명을 말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고 공공연히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대중문화 속에 이토록 깊이 뿌리내린 감정은 순수한 역사적 기억만으로는 결코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가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낭만화론은 제풀에 꺾여 무너지고 맙니다. 단종 복위 운동은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457년 금성대군의 복위 모의는 훗날 지어낸 낭만적인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위험이 목전에 닥친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실제 인물들이 실제 대의를 위해 실제 죽음을 불사하며 움직였던 살아있는 조직망이었습니다. 사육신은 단종이 죽기 1년 전인 1456년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고 안락한 후세의 시선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국가에 의해 철저히 지워져 가고 있던 한 소년을 위해 한여름 떼약볕 아래 한양의 공개 처형장에서 돌바닥에 피비린내를 풍기며 거열형으로 처참하게 몸이 찢기는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후세가 이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후세는 그것을 증폭시켰고 도덕적 의미를 부여했으며 사연을 입혔을 뿐입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상처는 처음부터 그곳에 실제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단지 그 상처가 아물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사료들을 평면 위에 펼쳐 놓았을 때 증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결. 단종은 실제로 나약했습니다. 쿠데타 당시 그는 고작 12살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군사적 기반도 붕당을 통제할 능력도 없었으며 수양대군의 첫 번째 일격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측근조차 없었습니다. 정치적 생존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볼 때 그에게는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장한 파벌들을 통제할 성인 군주를 필요로 했던 체제에서 어린 왕은 아버지가 숨을 거둔 그 순간부터 구조적인 위협에 발가벗겨진 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후세의 가혹한 평가가 아닙니다. 조선의 권력이 작동했던 방식의 기계적인 현실일 뿐입니다. 두 번째 판결. 그의 패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비상식적이고도
정권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폭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 자체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반박할 수 없는 정통성을 쥔 정권이라면 시골 객사에서 16살 소년을 죽인 뒤 그 시신을 수습하는 자의 삼족을 멸하겠다고 겁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식 기록물에 동일한 죽음에 대한 두 가지 모순된 판본을 나란히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인년에 걸쳐 전직 국왕의 직함을 4번이나 박탈하며 그때마다 전국 8도의 잠재적 충신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릴 이유도 없습니다. 탄압의 규모가 곧 그들의 자백입니다. 세조는 왕좌를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밀어낸 소년의 기억 앞에서는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장장 2년에 걸친 점진적이고도 법적인 말살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그 지독한 불안감이야말로 단종이 모든 공식적인 권력의 수단을 잃은 지 오래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의 정통성이 실제했고 실질적으로 작동했으며 지극히 위협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판결. 단종 이야기의 진정한 본질은 결코 낭만적인 비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합법적 권위란 진정 무엇인가? 그리고 찬탈 정권이 그 질문에 온전히 대답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폭력이 동원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세조는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정당성의 명분은 단 한 번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조 정권이 실록을 그렇게 기록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뿌리부터 영구적으로 저항받던 정통성의 끊임없는 불안정을 간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영화는 여타 사극들이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이 지점을 훨씬 더 예리하게 꿰뚫어 봅니다. 쿠데타가 아니라 천천히 조여오는 말살의 톱니바퀴에 집중합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단종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철저히 수동적으로 부서져 가는 단종을 조명합니다. 그의 비극은 싸우다 패배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의미 있는 저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겹겹의 압도적인 폭력 구조가 바로 그의 비극입니다. 군주권은 텅 비어버린 채 60만 남아버린 그 지독한 무력감은 치열하게 싸우다 패배한 자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결이 짙은 연민을 자아냅니다. 우리는 싸우다 진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싸워볼 공간조차 허락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통곡합니다. 제구장 영화가 제대로 포착한 진실, 그리고 외면한 잔혹함. 큰 틀에서 볼 때 영화의 묘사는 정확합니다. 단종은 폐위되고 유배되며 점진적으로 강등당한 끝에 살해당합니다. 영월에서의 유배 기간을 이야기의 도덕적이자 감정적인 핵심으로 짚어낸 것 역시 타당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폐위된 군주에서 희생자로, 정치적 도구에서 한 명의 가냘픈 인간으로 변모합니다. 매일매일 자신들의 생존과 그를 향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 사이에서 고뇌해야 했던 무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말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무척 중요한 3가지 사실을 압축해버렸습니다. 첫째, 영화는 한명회를 영월이라는 공간에 직접 등장시키지만 사료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한명회가 영화가 암시하는 어떠한 자격으로든 영월에 직접 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유배를 기획하고 통제했습니다. 영화 속 그의 등장은 상징적 압축이지 역사적 복원이 아닙니다. 화면의 잔혹함을 대변하는 악당의 얼굴을 들이미는 것은 극적으로 큰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의 행정적 폭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진정한 공포는 악당이 친히 당도했다는 사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서류 작업과 위임, 그리고 제도적인 거리두기만으로도 살육의 기계가 완벽하게 돌아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료주의적 악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앞의 악당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둘째, 영화는 시신을 거둔 엄흥도와 훗날 야사에서 실제로 살해를 집행했다고 전해지는 이름 모를 하조를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한 인물에게 죽임의 원죄와
매장의 책임을 동시에 지우는 것은 강렬한 영화적 연출입니다. 죄책감, 자비, 폭력,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일한 서사적 궤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분리된 두 줄기를 인위적으로 섞어놓은 것입니다. 사료는 엄흥도를 철저히 시신을 수습하고 묻어준 인물로 기록합니다. 야사 속 살해자는 이름 없는 전혀 다른 인물, 즉 통곡하며 마비되어 버린 왕반견의 혼란 속에서 자청하여 나선 누군가였습니다. 이 두 인물을 분리한다고 해서 이야기의 비극성이 옅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끔찍한 진실을 더욱 예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많은 이들이 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해 가을 영월의 객사에서 각자의 집으로 무거운 죄업을 짊어지고 돌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셋째, 아마도 가장 중요할 이 지점에서 영화는 사료가 도저히 확인해 줄 수 없는 단종과 지역 백성들 간의 다정한 유대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역사적 뼈대는 작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백성들은 그를 애도했습니다. 엄흥도가 그를 묻어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기억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대를 이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감정적 뼈대를 쌓아 올린 그 일상적 동행의 두터운 기록들, 함께 나눈 식사와 조용한 대화, 그리고 인간적인 천은 어디까지나 상상력이 빚어낸 복원입니다.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따뜻함은 상상된 것이며 그가 직면했던 서늘한 공포야말로 실제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종은 참으로 조선에서 가장 가여운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600년 동안 감상적인 한국인들이 잊지도 않았던 허상을 덧씌워 과대포장한 한낱 정치적 패배자에 불과했을까요? 제 판결은 이렇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가여운 존재였습니다. 감상 때문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셀 수도 없이 일어났던, 그저 어린 소년이 일찍 죽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500년의 끈질긴 애도가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는 그가 갇혔던 구조 때문에 가여운 것입니다. 그를 향해 가동된 체제는 너무도 완벽했고 치밀하게 연출되었으며 강박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또 강박적으로 기록을 지워냈기에 정권의 공식 사료 자체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폭로하는 고해성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권력에서 밀려난 자를 묻어주었다고 해서 삼족을 멸하겠다는 죽음의 겁박이 뒤따르진 않습니다. 단순히 권력에서 밀려난 자를 위해 폐위 2년이 지난 시점까지 지방에서 뇌물과 옥쇄, 나팔과 북을 동원한 반란의 병참망이 구축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권력에서 밀려난 자 때문에 한 정권이 한 세기가 넘도록 자체 공식 기록에 두 가지 모순된 죽음의 판본을 나란히 남겨두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모든 기형적인 현상들은 오직 그의 정통성이 단 한 번도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었을 때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정권이 공식 기록을 들여다볼 때마다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흉측한 형상을 마주해야 했고 그것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관리해야만 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후세가 그를 낭만화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숙주나물은 중립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9구멍에서 피를 쏟았다는 초자연적인 묘사는 사건 발생, 이 세기가 지나서야 공식 사료에 삽입된 정치적 연극입니다. 2026년 영화 속 따뜻한 백성들과의 우정, 역시 사극의 얼굴을 한 상상적 복원입니다. 그 어느 것도 순수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낭만화가 뼛속 깊이 각인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면에 자리한 사건 자체가 조선 역사상 가장 노골적으로 강압을 합법으로 위장한 사례였으며 친밀한 잔혹성 위에 세워진 국가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이토록 거대한 슬픔을 발명해 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원래 그곳에 있던 것을 증폭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영월로 사약을 짊어지고 갔던 금부도사 왕방견은 남은 평생을 동강변에 머물며 죽은 왕을 애도하는 시를 지으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후대의 야사집에 보존된 그의 시구 중 하나는 대략 이러합니다.
가고파도 가지 못하는 이내 몸. 저 동강의 물줄기조차 한양을 향해 거슬러 오르지 못하는구나. 세조 정권의 심리적 폭력은 너무도 완벽하여 희생자뿐만 아니라 파괴의 도구로 쓰인 자의 영혼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죽은 소년의 시신을 하류로 실어 날랐던 그 시퍼런 강물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내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남긴 여운이 아닙니다. 관련된 모든 이들이 그것이 참혹한 범죄임을 알고 있었고 국가가 그 범죄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무려 200년이라는 세월을 바쳐야만 했던 비극의 잔해입니다. 올해 1,000만 명의 한국인들이 어두운 극장에 앉아 자신의 고조부의 고조부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간 한 소년을 보며 가슴에 무언가를 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얄팍한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패턴에 대한 통찰입니다. 사람들은 국가 시스템이 마땅히 보호해야 할 이들을 배신할 때 그것이 어떤 괴물의 형상을 띠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는 대가로 온 혈족의 목숨을 앗아가겠노라. 국가가 겁박할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신을 거둔다는 것이 어떤 무게인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단종이 가여운가가 아닙니다. 그를 그토록 가엽게 만들었던 저 잔혹한 폭력의 구조를 당신은 꿰뚫어 볼 수 있는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록은 그것을 자살이라 불렀습니다. 선조 때의 기록은 사약이라 불렀습니다. 야사는 어둠 속 문틈으로 들이민 활줄에 의한 교살이라 불렀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료들 앞에 앉은 사학자라면 어느 판본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 당신이 1457년 10월 그 끔찍한 교지를 품에 안고 영월로 향하는 험한 산길을 올랐던 왕방견이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판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논쟁은 지난 568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며 아직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